어머님, 요즘은 해외여행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특히 동남아 쪽은 정말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행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특별 할인도 받을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라고 해요. 올해로 67살이 된 할머니거든요.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말하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었지만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요. 지금부터 별빛 추체 통해서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그러면서도 결국엔 새로운 시작이 된 이야기를 펼쳐보려고 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꾹 눌러주세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 영수 씨 아침밥을 차려주고 있었거든요. 마포구 시장에서 3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죠. 그런데 누가 알았겠어요. 그게 우리 부부의 마지막 아침 식사가 될 줄. 여보, 오늘도 새벽 5시부터 장 보러 가야겠네. 영수 씨가 평소보다 조금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서로의 작은 변화를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날 오전 11시쯤이었나요? 시장 한복판에서 갑자기 영수 씨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거예요. 주변 상인들이 모두 놀라서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더라고요.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끼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많이 놀라셨죠? 하지만 이제라도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해요. 간호사님의 따뜻한 말씀이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어요. 그제야 정말로 영수 씨가 떠났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40년을 함께한 동반자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사흘 동안 빈소를 지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함께 웃었던 순간들, 가끔 다퉜던 사소한 일들까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특히 영수 씨가 장사가 안 될 때마다 여보, 우리 힘들어도 함께 이겨내자고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시장 사람들이 모두 와서 위로해 주셨지만 집에 혼자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막막할 수가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영수 씨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평소에 앉아서 신문을 보던 소파, 늘 입고 다니던 잠옷이 그대로 걸려있는 옷장을 보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며칠 동안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안 오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서 영수 씨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이웃 아주머니들이 와서 밥이라도 먹으라고 하시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반찬 가게도 문을 닫아둔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가게 앞을 지나가시는 모습이 보였지만 차마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영수 씨 없는 가게에서 혼자 장사를 한다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밤이 되면 더욱 외로웠어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잠이 올 리가 없잖아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곤 했어요. 영수 씨가 코를 골던 소리가 그리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아들 민철이와 며느리 소정이도 장례식 이후로는 연락이 뜸했어요. 물론 바쁘다는 건 알겠지만 이런 때일수록 가족이 더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혼자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집에서 혼자 늙어가야 하는 건지.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야위어서 남이 봐도 안쓰러울 정도였거든요. 그때 문득 영수 씨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그렇게 풀이 죽어 있으면 어떡해. 우리 약속했잖아. 서로 없어도 씩씩하게 살자고. 맞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 서로에게 했던 약속이 있었거든요. 먼저 떠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남은 사람은 끝까지 당당하게 살아가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부터 조금씩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어요. 일단 몸부터 추스르자고 생각해서 샤워도 하고 머리도 빗었거든요. 그리고 영수 씨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여서 영정사진 앞에 올려드렸어요. 영수야, 미안해. 그동안 너무 의기소침했네.
이제부터라도 내가 걱정 안 하도록 씩씩하게 살아볼게.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은 것 같았어요. 물론 아직도 영수 씨가 그립고 외롭지만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도 저처럼 갑작스럽게 소중한 사람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영수 씨가 떠난 지 한 달하고 열흘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혼자 저녁을 먹고 있는데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거든요. 요즘 들어 방문객이 거의 없어서 누구일까 싶어서 문을 열어봤더니 며느리 소정이가 서 있는 거예요. 소정이는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 한가득 들려있고 옷차림도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한 것 같았거든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나 싶었지만 일단 반가운 마음에 집 안으로 모셔드렸어요. 어머님, 요즘 많이 힘드셨죠?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로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소정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준 적이 별로 없었는데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거든요. 아마도 시아버지를 잃고 나서 저에 대한 마음이 변한 모양이라고 생각했어요. 차를 한 잔 끓여서 함께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정이가 먼저 아들 민철이 근황을 들려주고 회사에서 승진 이야기도 나왔다면서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제 안색을 살피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거예요. 어머님 얼굴이 많이 야위셨어요. 혼자 계시니까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러시면 안 되죠? 맞는 말이었어요. 영수 씨가 떠난 이후로 식욕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먹지 못했거든요. 그것도 대충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몸무게도 많이 빠져서 옷이 다 헐렁해졌어요. 소정이는 제 상태를 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뭔가 좋은 생각이 났다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사실 오늘 제가 온 건 특별한 제안이 있어서예요. 혹시 해외여행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깜짝 놀랐어요. 해외여행이라니, 저 같은 사람이 무슨 해외여행이에요. 평생 마포구를 벗어나 본 적도 별로 없는데 말이죠. 영수 씨와 함께 제주도에 한 번 갔던 게 가장 먼 여행이었거든요. 해외여행은 무슨, 나 같은 늙은이가 어디를 가겠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잖아요. 소정이는 제 말을 듣더니 고개를 저으면서 더욱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정말 좋은 기회라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요즘은 해외여행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특히 동남아 쪽은 정말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행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특별 할인도 받을 수 있고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무슨 해외여행을 가겠어요. 영어도 한마디 못하는데 혼자서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런데 소정이가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어머님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저랑 함께 가는 거예요. 제가 모든 걸 다 준비해 드릴 테니까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소정이와 함께라면 조금은 마음이 놓이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거든요. 영수 씨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여행이라니 뭔가 죄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아직 상중인데 여행을 가는 게 맞나 싶어서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되고. 그러자 소정이가 제 손을 더 꼭 잡으면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따뜻한 모습이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어머님이 이렇게 우울해하시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어머님이 새로운 곳에서 기분 전환하시는 걸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맞는 말 같기도 했어요. 영수 씨가 살아계실 때도 가끔 여보, 우리도 언젠가는 외국 구경 한번 해보자고 했었거든요. 물론 농담 반 진담 반이었지만요. 소정이는 더 적극적으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필리핀 세부라는 곳이 정말 아름답다면서 사진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평생 그런 풍경은 상상만 해봤지 실제로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한 번만 가보세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시면 마음도 한결 편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많고 현지 사람들도 정말 친절하대요. 소정이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니 조금씩 마음이 동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영수 씨가 떠난 이후로 매일매일이 똑같았거든요.
집에서 멍하니 있거나 가끔 시장에 나가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나도 부담해야 할 돈이 있으면 미리 말해주세요. 소정이는 웃으면서 손사래를 쳤어요. 자기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면서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다녀오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고마운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거든요. 소정아,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너희도 살기 힘들 텐데. 어머님, 걱정 마세요. 민철이도 어머님 여행 가시는 거 너무 좋아해요. 오히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면서 적극적으로 찬성했거든요. 아들까지 찬성한다니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게다가 소정이가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해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도 없었고요. 결국 그날 밤 늦게까지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소정이는 벌써 항공권까지 알아봤다면서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를 보여줬거든요. 호텔도 바다가 보이는 좋은 곳으로 예약하겠다고 했고요. 그럼 언제쯤 출발하나요? 다음 주 금요일 어떠세요? 3박 4일 정도로 짧게 다녀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빨라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미루면 마음이 또 바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그날 밤 소정이가 집에 간 후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로 제가 해외여행을 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소정이가 이렇게 챙겨주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꿈만 같았어요. 소정이가 정말 세심하게 모든 걸 준비해줘서 저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됐거든요. 여권도 미리 만들어놨고 캐리어에 필요한 옷들도 다 챙겨줬어요.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거라 너무 신기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마치 솜사탕처럼 부드러워 보였거든요. 소정이는 제 옆자리에 앉아서 이것저것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평소보다 훨씬 상냥한 모습이어서 마음이 흐뭇했어요. 3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드디어 세부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거든요. 한국은 아직 쌀쌀했는데 여기는 마치 늦은 봄 같은 기온이었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리조트로 향하는 길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양쪽으로 야자수가 늘어서 있고 현지 사람들의 모습도 신기했거든요.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모두들 웃는 얼굴이어서 왠지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리조트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TV에서나 봤던 그런 럭셔리한 호텔이었거든요. 야자수들 사이로 하얀 건물들이 보이고 멀리서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런 곳에 제가 묵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체크인을 할 때 소정이가 영어로 직원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으면 한마디도 못할 텐데 말이죠. 역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르구나 싶었거든요. 방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나니 오후 2시쯤 되었어요. 소정이가 먼저 수영장 근처를 둘러보자고 제안했어요. 평생 이런 곳을 와본 적이 없어서 모든 게 신기하고 아름다웠거든요. 수영장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맑고 푸른 물에 야자수가 반사되어 있고 수영복을 입은 외국인들이 여유롭게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어요. 저도 젊었을 때 이런 곳에서 휴가를 보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다 쪽으로 나가니 정말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하얀 모래사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파도가 살살 밀려와서 발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느낌이 정말 기분 좋았어요. 영수 씨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싶어서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요. 어머님, 어떠세요? 정말 아름답죠? 소정이가 제 옆에 와서 함께 바다를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었거든요. 목소리 톤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여행지라서 기분이 들뜬 모양이라고 생각했어요.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정이는 내일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줬는데 아일랜드 호핑이라는 걸 간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배를 타고 여러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스노클링도 하고 맛있는 해산물도 먹을 수 있다면서 정말 기대된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에는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현지 음식들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생각보다 맛있었거든요. 특히 망고가 정말 달고 신선했어요. 한국에서 먹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소정이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소정이가 자꾸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는데
제가 보려고 하면 재빨리 화면을 끄더라고요. 소정아, 무슨 급한 일 있어? 자꾸 핸드폰을 보내. 아,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회사에서 연락이 좀 와서요. 내일부터는 완전히 끄고 다닐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표정도 조금 경직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도 별로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요즘 사람들은 항상 핸드폰을 보고 사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거든요. 밤에 각자 방으로 돌아간 후에 혼자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달빛이 바다에 반사되어서 정말 로맨틱한 풍경이었거든요. 영수 씨와 함께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조금 났어요. 그런데 옆방에서 소정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거든요.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다투는 듯한 톤이었어요. 잠시 후 전화가 끝났는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소정이가 왜 밤늦게 그런 전화를 받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다음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소정이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러 레스토랑으로 갔는데 평소보다 조용해 보였어요. 어제 밤 전화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나 싶었거든요. 소정아, 괜찮아?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새로운 환경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잤을 뿐이에요. 오늘 아일랜드 호핑 가면 기분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여전히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평소에 밝고 활발했던 소정이가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이상했거든요. 아침 식사 후에 짐을 챙기고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소정이가 한참 늦게 나타났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고 손도 약간 떨리는 것 같았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괜히 물어보면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냥 지켜보기로 했거든요. 혹시 몸이 안 좋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오후에 아일랜드 호핑을 다녀온 후 리조트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었어요. 소정이는 하루 종일 무언가에 신경 쓰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자꾸 주변을 둘러보고 핸드폰도 계속 확인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소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답답했거든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민철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그 다음날 아침에 벌어지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눈을 뜨고 평소처럼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소정이와 아침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이 9시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소정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늦잠을 자나 보다 생각했어요. 어제 아일랜드 호핑으로 많이 피곤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소정이 방 문을 두드려 봤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혹시 깊게 잠들어서 못 듣는 건가 싶어서 좀 더 세게 두드려 봤지만 여전히 조용했거든요. 뭔가 이상해서 호텔 프런트 데스크에 가서 물어봤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몸짓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다행히 간단한 한국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직원이 소정이 방을 확인해 봐주겠다고 했어요. 잠시 후 그 직원이 돌아와서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소정이가 새벽 5시에 체크아웃을 했다는 거예요. 택시를 불러서 공항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분명히 실수하신 거예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분명히 한소정이라는 이름으로 체크아웃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왜 소정이가 저를 두고 혼자 떠났을까요? 무슨 급한 일이 생겼나 싶어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꺼져 있더라고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패닉이 시작됐어요. 여권은 소정이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처음 공항에서 출국할 때 소정이가 자기가 관리하겠다면서 가져갔었어요. 그리고 현금도 대부분 소정이한테 맡겨뒀고요. 급하게 제 방으로 올라가서 짐을 뒤졌어요. 혹시 여권을 어디 뒀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어요. 지갑에 있던 한국 돈 10만 원 정도만 남아있을 뿐이었거든요. 그때 비로소 현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혼자서 외국에 남겨진 거예요. 여권도 없고 돈도 거의 없고 영어도 못하는 상태에서 말이에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에 다시 프런트로 내려갔어요. 아까 그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복잡한 내용을 전달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직원이 최대한 도와주려고 했어요. 직원이 매니저를 불러줬어요. 매니저는 영어로 말하는데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답답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때 다행히 한국인 관광객 한 분이 지나가다가 상황을 보고 통역을 도와주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매니저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사라졌고 여권과 돈을 다 가져갔다고요. 매니저도 이런 상황은 처음 본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최대한 도움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일단 객실료는 이미 결제가 완료되어서 며칠 더 머물 수는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권 없이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영사관에 연락해서 임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방이 있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소정이가 왜 저를 버리고 갔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밤이 되어서야 조금 정신이 들었어요. 일단 한국에 있는 민철이에게 연락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라면 분명히 도와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호텔 전화로 국제전화를 걸었어요. 민철아. 엄마야. 지금 큰일 났어. 소정이가 갑자기 사라졌어. 민철이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줬는데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어요. 소정이가 그럴 리 없다면서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소정이가 왜 그래요? 분명히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돌아간 거겠죠. 곧 연락 올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소정이에게서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민철이도 소정이 핸드폰이 꺼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민철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다시 민철이에게 전화했어요. 소정이가 집에 돌아왔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집에도 없고 회사에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때부터 정말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뭔가 계획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소정이가 처음부터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호텔에서 며칠 더 보내면서 매일 영사관에 전화했어요. 임시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여러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 셋째 날에 한국인 교민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제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와서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정철우라는 분이었어요. 세부에서 오랫동안 살고 계신 교민이셨거든요. 제 사정을 들어보시더니 정말 큰일 났다면서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았어요. 철우 씨 덕분에 영사관 업무도 훨씬 빨리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소정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난다면서요. 여러분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정철우 씨는 정말 든든한 분이었어요. 세부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현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거든요. 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여러 번 도와주신 경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철우 씨 도움으로 영사관에서 임시 여권을 신청했어요.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였지만 철우 씨가 모든 걸 대신 처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거든요. 혼자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상상도 안 돼요. 그런데 철우 씨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며느리가 한국에서 뭔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냐고요. 갑자기 친절해졌다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은 없었냐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소정이가 갑자기 해외여행을 제안했을 때부터 뭔가 달랐거든요. 평소에는 저에게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때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마음이 변한 줄 알았는데요. 철우 씨는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자기가 봐온 사기 사건들과 비슷한 패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가족을 해외로 유인해서 고립시키는 수법이 요즘 많다고 했어요. 할머니, 혹시 며느리가 할머니 재산에 대해서 물어본 적 있나요? 통장이나 부동산 같은 걸 말이에요. 철우 씨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어요.
소정이가 여행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재산에 대해 물어봤었거든요. 영수 씨 보험금이나 반찬 가게 권리금, 집 문제까지 세세하게 알고 싶어 했어요. 그때는 며느리가 제 노후를 걱정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수상했어요. 심지어 은행 업무를 도와주겠다면서 통장과 인감도 맡겠다고 했었거든요. 다행히 그때는 거절했지만요. 철우 씨는 즉시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해서 조사를 부탁하셨어요. 소정이가 정말로 뭔가 나쁜 짓을 했는지 확인해보자는 거였어요. 저는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틀 후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철우 씨 지인이 조사해본 결과 소정이가 정말로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 몰래 이미 손을 댄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수 씨 명의로 되어 있던 예금 통장 몇 개가 이미 해지되어 있었어요. 소정이가 영수 씨 인감과 신분증을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망신고 전에 미리 돈을 빼돌린 거였어요. 총 2천만 원 정도가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반찬 가게 권리금도 이미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제가 세부에 있는 동안 가게 주인과 접촉해서 권리금을 넘겨받겠다고 한 거예요. 저 명의로 위조된 위임장까지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소정이가 영수 씨 장례식 때부터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를 해외로 데려온 것도 한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집 문제였어요. 소정이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서 제 집을 매매하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직접 와야 계약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계속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즉시 한국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철우 씨가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이런 악질적인 사기는 처음 본다면서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소정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평소에 좀 차갑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악랄한 사람일 줄은 몰랐거든요. 게다가 민철이는 어떨까요? 아들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철우 씨는 민철이에게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보자고 하셨어요. 아들이 며느리 행동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속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에 호텔에서 민철이에게 국제전화를 걸었어요. 소정이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거든요. 하지만 민철이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그럴 리 없어요. 소정이가 왜 그런 짓을 해요?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예요. 엄마가 지금 힘드시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철이는 끝까지 소정이를 믿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예민해져서 괜한 의심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거든요. 아들마저 저를 믿어주지 않다니. 평생 키워준 자식이 며느리 말만 믿고 엄마 말은 의심하다니. 그때만큼 외롭고 서러웠던 적이 없었어요.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철우 씨는 제 상황을 보시더니 더욱 화가 나셨어요. 며느리도 며느리지만 아들까지 그런 태도를 보이다니 정말 한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면서 계속 싸워야 한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할머니, 지금 포기하면 평생 억울하게 살아야 해요. 증거를 모아서 반드시 소정이를 처벌받게 만들어야 해요. 철우 씨 말이 맞았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영수 씨가 평생 모은 재산을 그 악랄한 여자에게 빼앗길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잖아요. 그날부터 철우 씨와 함께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한국에 있는 철우 씨 지인들을 통해서 더 자세한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어요. 소정이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는지, 누구와 공모했는지 알아내야 했거든요.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소정이가 혼자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전문적인 사기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고 이미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노인들을 속인 전과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그냥 운이 나빠서 당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타겟이 되어서 계획적으로 당한 거였어요. 소정이가 민철이와 결혼한 것부터가 이미 계획의 일부였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됐어요. 철우 씨도 이 정도면 승산이 있다면서 용기를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임시 여권이 나오기까지 이틀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그동안 철우 씨와 함께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어요. 한국에 있는 철우 씨 지인들이 정말 열심히 도와주셔서
소정이 행적을 거의 다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났어요. 소정이가 제가 세부에 있는 동안 정말 바쁘게 움직였더라고요.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제 통장을 해지하려고 시도했고, 심지어 보험회사에도 연락해서 영수 씨 보험금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더욱 충격적인 건 소정이가 이미 다른 남자와 만나고 다녔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세부에 있는 동안 그 남자와 함께 제 집 앞까지 와서 사진을 찍고 부동산 시세를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치밀하고 무서운 여자였어요. 철우 씨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민철이에게 다시 연락해서 사실을 알려주라고 하셨어요. 아들이라면 이런 명백한 증거를 보고도 며느리를 믿을 리는 없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오후 3시에 호텔 로비에서 민철이에게 국제전화를 걸었어요. 철우 씨가 옆에서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으로 했거든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었어요. 민철이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며칠 전 통화할 때보다도 더 냉정해진 것 같았거든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소정이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민철아, 이제 확실해졌어. 소정이가 정말로 우리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사기를 친 거야. 은행 기록도 다 있고 목격자들도 있어. 그런데 민철이 대답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제가 기대했던 놀람이나 분노 대신에 오히려 저를 의심하는 투로 말하는 거예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소정이가 이미 다 얘기했어요. 엄마가 원래 혼자서 더 오래 여행하고 싶어 했다고요. 그래서 소정이가 먼저 돌아온 거라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소정이가 이미 민철이에게 거짓말을 해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철이는 어머니보다 아내의 말을 더 믿고 있다는 거고요. 뭐라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민철아, 정신 차려봐.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어디 있어? 하지만 민철이는 끝까지 소정이 편을 들었어요. 심지어 제가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헷갈리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정이가 엄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면서 오히려 소정이를 감싸는 거예요. 엄마, 소정이가 엄마 여행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엄마가 갑자기 더 오래 있고 싶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먼저 돌아온 거예요. 왜 소정이를 나쁘게 생각하세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 평생 민철이를 위해서 살았는데 정작 어머니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며느리 말만 믿고 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철우 씨도 옆에서 듣고 계시다가 정말 화가 나셨나 봐요. 소화기를 받아서 직접 민철이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철 씨, 저는 정철우라고 합니다. 지금 어머님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소정 씨가 명백한 사기를 쳤어요. 증거도 다 있고요. 그런데 아들인 당신이 어머님을 믿지 않으면 어떡해요? 하지만 민철이는 철우 씨 말도 믿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낯선 사람이 어머니를 부추겨서 괜한 의심을 하게 만든다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정말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정말 절망에 빠졌어요. 재산을 잃는 것보다 아들에게 버림받는 게 더 큰 충격이었거든요. 평생 함께 살아온 가족이 저를 이렇게 모르는 사람 취급하다니. 철우 씨는 제가 우는 모습을 보시더니 정말 안타까워하셨어요. 자기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면서 민철이가 너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자고 격려해 주셨어요. 할머니, 아들이 지금은 속고 있지만 진실이 밝혀지면 분명히 후회할 거예요.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너무 상해 있었어요. 아들이 저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재산을 잃는 것보다 더 아팠거든요. 정말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에는 잠이 전혀 오지 않았어요. 민철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했던 추억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기분이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다시 한국으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혹시 민철이가 하룻밤 생각해보고 마음이 바뀌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여전히 차가운 태도였어요. 심지어 민철이는 제가 빨리 한국으로 돌아와서 소정이에게 사과하라고 하더라고요. 괜한 의심을 해서 소정이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서 가족 관계가 더 나빠지기 전에 정리하라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사기를 당한 어머니에게는 사과하라고 하면서 사기를 친 며느리는 감싸고 있다니.
도대체 민철이가 언제부터 이런 아이였나 싶어서 슬프고 화가 났거든요. 철우 씨는 민철이도 소정이에게 완전히 세뇌당한 상태라고 분석하셨어요. 아마 소정이가 오랫동안 민철이를 조종해왔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들을 설득하기보다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무리 며느리가 나쁜 짓을 했다고 해도 민철이까지 적으로 돌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인데 말이에요. 그런 제 마음을 아시는지 철우 씨는 다른 방법을 제안하셨어요.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증거를 더 수집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소정이를 궁지에 몰아넣자는 거였어요. 그러면 민철이도 진실을 깨달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임시 여권도 나왔고 해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정말 무거웠거든요. 집에 돌아가면 소정이와 민철이를 어떤 마음으로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철우 씨는 한국에 도착하면 자기 지인들이 계속 도와줄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하시더라고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전에는 행복한 여행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악몽 같은 일들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한국에 도착한 건 목요일 오후 6시쯤이었어요. 철우 씨가 미리 연락해 주신 덕분에 공항에서 김 변호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정말 든든한 분이셨어요. 김 변호사님은 이미 소정이 사기 사건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계셨어요. 철우 씨가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 방안까지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생각보다 승산이 있다고 하시니까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소정이가 있을까봐 긴장했는데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집 안 곳곳이 뒤져진 흔적이 보였거든요. 서랍장이며 옷장이며 다 열어본 자국이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를 찾았던 것 같았어요. 김 변호사님과 함께 집 안을 둘러보면서 없어진 물건들을 확인했어요. 영수 씨 중요 서류들이 대부분 사라져 있었고 제 도장과 통장 몇 개도 없어져 있었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소정이가 아직도 태연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김 변호사님 조사에 따르면 제가 세부에서 돌아오는 걸 모르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심지어 그 주말에 호텔에서 파티를 연다고 지인들을 초대했다는 정보도 들어왔어요. 김 변호사님은 이번 기회에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보자고 제안하셨어요. 소정이가 방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몰래 녹취나 증거 수집을 해보자는 거였어요. 위험하긴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철우 씨도 한국으로 급하게 들어오셨어요. 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끝까지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고마워서 눈물이 날 뻔했거든요. 계획은 이랬어요. 소정이가 호텔 파티에서 지인들에게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를 노려보자는 거였어요. 요즘 사기꾼들은 성공하면 의시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토요일 저녁 7시에 소정이가 예약한 호텔로 갔어요. 김 변호사님과 철우 씨, 그리고 사설 탐정까지 함께였거든요. 정말 긴장되고 떨렸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어요. 호텔 로비에서 소정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나타나더라고요. 평소보다 훨씬 화려하게 치장하고서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 중에 낯선 남자도 있었는데 아마 새로운 남자친구인 것 같았어요. 소정이는 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멀리서 제 모습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하지만 금세 태연한 척하면서 다가왔어요. 어머님, 언제 돌아오셨어요? 연락도 안 주시고 깜짝 놀랐네요. 소정이는 여전히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굴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눈빛이 계속 흔들리고 있었어요. 소정아, 우리 할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조용한 곳에서 얘기해볼까? 그러자 소정이 표정이 급변했어요. 뭔가 들켰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버티려고 했어요. 파티룸으로 들어가면서 김 변호사님이 미리 준비한 녹음기가 작동되기 시작했어요. 소정이와 지인들의 대화를 모두 녹취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파티 분위기였어요. 소정이도 억지로 웃으면서 지인들과 대화를 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술이 들어가면서 방심하기 시작했어요. 소정이 새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소정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시어머니, 재산을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했는지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소정이가 정말 대단해요. 늙은 시어머니 하나 해외로 보내놓고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다니. 역시 머리가 좋아. 소정이는 처음에는 말리려고 했지만 술에 취해서 점점 자제력을 잃어갔어요. 결국 자기가 한 일들을 자랑스럽게 떠벌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늙은 여우가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해외여행 한번 데려간다니까 완전히 넘어가더라고요. 덕분에 편하게 일 처리할 수 있었죠. 소정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평생 그 아이를 믿고 의지했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욕을 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참았어요. 더 많은 증거를 잡기 위해서요. 소정이는 계속해서 자기가 어떻게 영수 씨 통장을 해지했는지, 어떻게 위조 서류를 만들었는지까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심지어 민철이도 완전히 속이고 있다면서 비웃기까지 하더라고요.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고 판단한 김 변호사님이 신호를 보냈어요. 이제 소정이를 궁지에 몰아넣을 시간이 된 거였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소정아, 재밌는 이야기 잘 들었어. 제 목소리를 듣는 순간 파티룸이 조용해졌어요. 소정이는 완전히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한 말들이 모두 녹음됐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김 변호사님과 사설탐정이 나타나면서 모든 증거를 공개했어요. 은행 기록, 위조 서류, 그리고 방금 전 녹음까지. 소정이는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한소정 씨, 당신은 현재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당할 예정입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그때 갑자기 소정이가 도망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호텔 보안 요원들이 출입구를 막고 있었거든요. 결국 현장에서 체포당하고 말았어요. 소정이 지인들도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평소에 소정이를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기꾼이었다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거든요. 경찰이 도착해서 소정이를 연행해 갈 때 저는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통쾌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슬프기도 했거든요. 특히 민철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아직도 소정이를 믿고 있을 텐데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김 변호사님은 이제 모든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소정이는 몇 년간 감옥에서 지내야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의는 승리한 거였어요. 소정이가 체포된 다음 날 아침, 민철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상해 있더라고요. 뉴스에서 소정이 체포 소식을 보고서야 모든 진실을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민철이는 현관에서부터 울면서 제게 사과했어요. 평생 이런 아들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었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소정이에게 완전히 속고 있었어요. 엄마 말씀을 믿지 않아서 정말 미안해요. 민철이 사과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아직 제 아들이구나 싶어서 안도했거든요.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이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는 않더라고요. 김 변호사님 도움으로 빼돌려진 재산을 대부분 되찾을 수 있었어요. 2천만 원과 반찬 가게 권리금까지 모두 원상복구했거든요. 소정이가 감춰뒀던 계좌에서 돈이 고스란히 발견됐어요. 민철이는 이혼 절차를 밟겠다고 했어요. 더 이상 소정이와 함께 살 수 없다면서 완전히 정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소정이는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조직적인 사기라는 게